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격주로 만나서 더 반가운 일터연구소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적 노동자들이 좀 더 양질의 일자리에서 좀 더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기획 의도로 시작한 노동특집 일터연구소가 오늘로 10회를 맞이했습니다. 원래는 9회로 방송을 기획했지만 청취자 여러분들의 열렬한 반응으로 오늘 9일과 다다음 주 23일 수요일 두 번째에 걸쳐 앙코르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지난 내용에 대해 정리하면서 당시 시간 부족으로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이승우의 일터 연구소. 네, 오늘도 든든한 일터연구소 이승우 소장, 일터연구소의 대들보 이학열 노무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시는 길은 힘들진 않으셨나요? 더워가지고. 갑자기 더워져갖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요새 저는 또 그 새로운 호기심이 좀 생겨서 이것저것 조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아직은 청년이다 보니까 지역의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생각하면서 왜 일자리만 생각하는지 또 그 일자리가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는데 그냥 안정된 일자리가 아니라 채용만 시키면 된다는 약간 그런 정책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생겨갖고 청년층이 울산을 이탈하는 성비는 얼마나 되는지 또 그들이 왜 울산을 떠나려고 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네. 하면서 좀 다른 기획들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일터연구소 소장님 다 오신데요. 그럼 저는 실직되는 건가요? 우리 대들보 이학열 노무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최근에 그 뭐 고려 아연 사건,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또 사망 사건, 뭐 기타 등등 울산에서 중대재해 이슈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팔로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계속해서 재해자분들과 계속 만나는 시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노무사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에 지난 5월 30일 노동자 2명이 고려아연 온산재련소에서 중대 산재로 숨졌습니다. 노동자들은 컨테이너 청소 작업 중에 유독가스를 마시고 질식사에 이르렀다고 하죠. 또 같은 날 8일 오전에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의 원유 운반선 탱크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1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용접 보조 업무를 하던 이 노동자는 용접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러 가다가 추락했다고 하는데 현장에 안전 펜스가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요. 오늘은 지난 방송 중에 중대 산재를 중심으로 좀 함께 되짚어 봐야겠어요. 네. 저희가 지난 이제 9번 방송에서 7번의 산재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뤘었는데요. 네. 그만큼 산재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또 지난 1월 13일에 방송했던 중대 산재 관리 이대로 괜찮을까 내용부터 좀 짚어가 보면서 네. 이런 부분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3일 그 현대차 하청 노동자가 이제 압착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중대 산재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산재 사건은 2인 1조의 근무규칙 위반 등 여러 원인이 있었는데 하지만 네. 이에 대한 법적 규제 없이 명백한 규정 위반, 또 외주와 관행, 안전관리 체계가 무너져 있고 공상 처리로 또 온전한 보상이 어렵다고 하는 이학년 노무사님이 이야기를 또 해주셨죠. 이 네. 부분은. 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고민하자고 갈무리가 되었던 방송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아직도 불완전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삭제된 항은 조금 사실 문제가 있는 항들이 좀 있죠. 첫 번째로는 발주처의 납기 단축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든지 이 문제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책임자의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거, 또 안전감독에 대한 소홀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네. 또 처벌의 대상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모호하게 통과된 법안의 내용들이 있죠. 이 점과 관련해서 그 문제라고 하는 건 해당 법안이 산재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서 강력한 조항을 만들자고 한 내용이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강력한 법규로 산업 안전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관리 체계의 하나로 만들어졌다라고 좀 생각하면서 짚어가는 게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규가 아니라 네.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규다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산재 관련 방송 이뿐만 아니었잖아요. 네, 지난 2월 3일인가요? 그때 과로 인정 기준 개정 3년 여전히 낮은 과로 산재 승인율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과로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이제 심혈관계 질환, 네. 이게 이제 소위 이제 과로사 또는 뭐 과로적 질병 이런 걸로 이제 통칭이 되는데요. 여기서 과로는 저희가 질적 또는 양적으로 업무가 가중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현행 근로복지공단이 이 과로에 대해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공단 지침을 보면 과로의 성격을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었어요. 돌발성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변화가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네. 단기간 동안의 업무 부담이 확 증가되는 경우, 그 다음에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라고 이제 과로의 성격을 3가지로 좀 대별해놨고요. 각각 그 세부적인 판정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공단 지침상의 판정 기준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체화되면서 네. 또 인정 기준도 과거에 비해서 완화됐어요. 그래서 최근 과로로 인한 뇌 심혈관계 질환 산재 승인율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17년도까지만 해도 한 32% 정도였다고 해요. 네. 근데 2020년 8월 기준 작년 8월이죠. 4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한 사례가 소송으로 가면 법원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한 22%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단이 안 된다라고 한 10건 중에 네. 소송으로 가면 22건, 100건 중에 22건이 지금 법원에서 뒤집어진다는 건데 그렇군요. 네. 이렇게 된다면 결국 그 재해자 입장에서는 공단의 처분에서 끝나지 않고 변호사를 사서 그럴 변호사 수밖에 비용이 없겠네요. 들어가는 소송 비용이 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 이제 지적되는 점이 있는데요. 공단은 근로시간 위주로 좀 판단합니다. 자, 근로하는 양이 많아지면 네. 인정을 해주지만 자기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 일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좀 미달되면 부지구원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다수의 판례들이 근로시간만 가지고 판단하진 않아요. 그 근로시간 외에 업무 부담 요인, 뭐 갑자기 뭐 직장 내 뭐 상사와 다툼이 있거나 또 갑자기 그 과중한 업무가 막 와서 네. 그 성과에 대한 압박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어서요. 네. 공단보다는 좀 넓게 산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에 뒤집혀지는 경우가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한계점을 벗어나서 이제는 근로시간 외에도 다른 요인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근데 현대중공업 중대산재 비율을 보면요. 과로로 인한 중대산재가 추락 다음으로 비율이 높던데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조금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작년도 그러니까 고용부에서 발표한 2020년 네. 산재 예방 사고 사망 통계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그 사망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통계가 좀 더 유의미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요거를 분석을 해보면 네. 2020년 산재로 돌아가신 분이 총 882명이시거든요. 세부 산업으로 살펴보면 건설업 사망 사고자가 458명으로 51.9%고 네. 제조업은 201명으로 21.8%예요. 전체 산업재해 사망 사고자의 74.7%가 이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재해 유형별로 조금 살펴보면 그 낙상이죠. 떨어짐으로 돌아가신 분이 328명, 네. 그다음에 압착으로 돌아가신 분이 98명, 그다음에 부딪힘으로 돌아가신 분이 72명, 또 물체에 맞거나 이런 부분으로 돌아가시면 71명, 그다음에 깔림으로 돌아가시면 64명 순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네. 이거를 좀 통합해서 보면은 낙상과 그다음에 무거운 물건 또는 압착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데 네. 이 부분이 이제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망 사고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왜 그 중대 산재가 추락 다음으로 비율이 이제 그 과로로 인한 내용이 네. 많을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산재가 조금 높게 발생합니다. 50인 미만의 고용인원이 작은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하청구조 또는 하도급 계약의 소규모 업체일수록 산재 사망 사고 또는 산재 사고가 많다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그 주요 그 사망 사고의 주요 발생 요인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데 산업 구조와 노동 구조에 따라서 산재 취약계층이 발생한다는 건데 네. 중공업은
그 제조업과 그다음에 건설업이 복합된 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망 사고도 많이 발생할 뿐더러 또 그 계열사 구조, 사내하청이라든지 네. 계열사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미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지주사로 분리되면서 현대중공업 또한 계열사처럼 돼버렸죠. 거기에 사내협력사 또 안에 들어가는 또 하청에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납기는 공기는 짧아지고 비용은 감축되고 이렇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그 과로가 그러니까 한 업무를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담당 PD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울산 CBS도 직원이 11명인데 과로로 인한 산재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그렇죠. 물음을 그러니까 줬네요. 그 과업은 많은데 인원이 한정적이고 또 심지어 납기 또 여기서는 방송 제작에는 공기가 네. 이제 빨리빨리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야 저 되면 오늘 백신 될수록 맞고 조금 아픈데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네. 과로로 그래서 사실 경영 구조 또는 산업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기업들의 구조상의 그렇군요. 문제 때문에 과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안타깝습니다. 부분은. 네. 그래서 2월 17일 당시에도 현대중공업의 중대산재를 좀 다뤘었는데요. 저희 방송에 현대중공업 또 사망사고 특별감독 실효성 있냐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네. 2월 5일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또 5월 8일 얼마 전에 네. 사내협력사 노동자가 추락해서 사망을 했죠.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통계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중공업이 얼마나 산재를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산업재해 사망사고자의 주요 발생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업이랑 건설업인데 네. 공사 대금 또는 하도급의 대금이 적을수록 사업체 규모가 적을수록 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는 취약한 구조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이곳에서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 중대재해에 아까 많이 노출돼서 산재 취약계층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공업은 매년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산재 사망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발생해서 이때 이 방송이 있고 난 다음에 네. 그 중공업에 46년 동안 산재가 얼마나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좀 했었어요. 네. 분석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추락이 30%, 압착이 26.4%. 이것만으로도 중공업은 아까 이제 건설업과 제조업의 복합적인 산업으로 산재가 취약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아까 또 그 왜 과로사가 많이 나왔냐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영 구조상 일터의 구조상 이거는 도급의 하도급처럼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또 원체 또 지금 기업의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네. 공기라든지 대금에 대한 부분을 좀 대폭 감소를 하면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밥값도 줄인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인터뷰를 네. 했는데 밥값을 줄인다는 게 얼마나 이제 사실 좀 치졸한 그렇죠. 저 것일까요? 들은 데가 있는데 네네. 정수기를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여기서 이제 가장 저는 좀 가슴 아픈 게 계열 구조가 분리됐다는 게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조선해양으로 지주사가 분리되면서 현대중공업도 이제 계열사 형태로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의 그 산업 구조에 산재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가장 또 문제됐던 거는 지역에서는 조선업을 좀 살리겠다고 또 많은 부분의 자금을 좀 투여를 했는데 네. 이 투여된 자금으로 조선 경기가 화랑으로 조금은 성장하고 있음에도 고용 인원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을 때 2016년도에 수주 잔량과 2020년 수주 잔량이 2020년 수주 잔량이 훨씬 많았거든요. 네. 근데 고용 인원은 늘리질 않아요. 반밖에 안 돼요. 아이고. 10년에. 그러니까 사실 그때의 물량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때 한창 위기의 전조 증상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공기랑 일을 할 수 있는 그 인력 규모는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취약하게 지금 구조상 만들어서 계속 되풀이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뭐 더 충격받기도 놀라기도 어렵겠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제일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네. 저희가 세월호라든지 시민재해에 대해서는 많이 애도를 하고 가슴이 아파하잖아요. 맞아요. 산업재해로 울산에서 중공업에만 매년 10명씩 돌아가시고 전체 산업으로 하면 사실 지역에서 교통사고라든지
강도 상해를 입어서 돌아가신 분보다 산재로 돌아가신 분이 전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이랑 저희 그 모든 분들이 공감대를 갖고 네. 가슴을 좀 아파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 공론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접대도 말씀드린 관심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산재는 우리의 가족이고 친구이고 또는 이제 친족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너무 조금 관심이 없지 않나 산재에 대해서 이런 부분 좀 가슴 아픕니다. 네. 맞아요. 3월 3일 방송이 굉장히 유의미했잖아요. 중대산재 발생 직후 산재 예방 아닌 불량 개선 교육 진행. 왜? 이런 제목으로 우리 방송을 했었죠. 네, 이게 또 사실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고용부에서는 이제 그 산재 사망 중대 산재가 발생하면 작업 중지를 하고 산재 후에 처리에 사실 급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처리를 하는데도 네.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할 때 산재 예방 교육이 아니라 직업 훈련 교육을 했죠. 그 다음에 얼마만큼 하면 생산을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사실 교육 체계도 산재 예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금 산재 후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부분만 고민하고 있었지 네. 산재를 어떻게 예방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 지역적으로나 그렇죠. 뭐든지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저희도 네. 지금 백신 맞으셨다 그랬잖아요. 네. 백신은 왜 맞을까요? 저희가 코로나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려고 맞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후 처리에 보다는 예방 차원에서의 백신도 사실 산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산재가 이번에 고려아연에서도 있었는데 두 분 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고려 아연에 대한 내용은 조금 그 해보면 2인 1조로 사실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내부 인원으로 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려 아연은 이번에는 두 분이 같이 가서 이제 그 변을 당하셨는데 네. 원래 이제 고려하는이라는 작업할 때 2인 1조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또 네. 제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서 지금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인터뷰를 했을 때 언제든지 그렇게 죽거나 다치거나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면서도 들어가신대요. 여기에 가스가 얼마나 있는지 잔량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체크가 명확하게 되지가 않으니까 그런 사고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사실 이 얼마나 위험한 부분인지에 대한 네. 저희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을 때 어떤 분이 좀 이런 이제 아이디어로 좀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요새 원체 AI라든지 네. 이런 이제 그 디지털 기기들이 굉장히 저렴해졌으니까 이 센서를 가스 센서를 위험 작업장에 가스 작업장에는 조금 그쵸. 부착을 해서 네. 외부에서 먼저 잔용 산소량이라든지 가스량들을 좀 체크하고 들어가면 안 되냐 이런 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위험을 알면서도 일을 하신다는 건 굉장히 조금 슬프죠. 네. 그러네요. 고려아연 온산 재련소가 이제 사업장이었던 거잖아요. 산재사가 네. 발생했던. 근데 이게 좀 통계를 좀 보니까 지난해 그리고 올해 연속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사업장으로 발표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번에 최근에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니까 결국에는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례로 사망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는 자동적으로 이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 보건, 예방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추단하는 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합리적인. 그러니까 저는 울산중공업 또 현대해양조선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고려해양 같은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는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로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좀 과격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다면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인데요. 최근에 이제 뭐 그린딜, 뭐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대기업들의 환경 친화적 정책이 그 회사의 브랜드나 이런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게 경제 지표에도 반영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제품을 팔 때 그 이미지도 여기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인데 이 제품을 쓰시겠습니까? 이런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 이건 내가 중대재해를 관리하지 않으면 내 이익에도 손해가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필요할 거라고 좋은 생각해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ESG 운동처럼 그것처럼 네. 환경이랑 그다음에 S가 뭐지? 사회. 네. 근데 사실 산재는 사회 내용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적 문제로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봐야죠. 이것도 또 갑자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SK랑 고려아연이랑 비슷한 업무를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SK 같은 경우에는
산재 사망 사고가 조금 발생이 적은 이유가 매뉴얼 체계가 좀 잘 돼 있다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까 노무사님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합리적으로 고려안에서 이 산재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이제 안전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뉴얼에는 관심이 좀 덜한 사업장이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지 않나라는 것들을 좀 찝어가면서 예방 체계를 좀 먼저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울산은 산업도시라서 다른 지역과는 분명히 고용 노동 구조가 다르잖아요. 울산 맞춤형 필수 노동자 조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이제 예방 차원에서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안을 좀 냈었을 때 네. 자치경찰 제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역의 시민들의 안전과 치안의 유지예요. 지역 시민들의 안전, 또 시민이 원하면 이런 부분들을 그 자치경찰 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네. 울산은 노동자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산업의 도시고, 산업의 노동자들을 위한 부분은 분명히 자치경찰에서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네. 담당과라든지 담당관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그 자치경찰에서 뭐 예방 차원의 그 점검이라든지,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이 사고 후에 처리를 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지역에서는 자치경찰 제도를 활용해서 그 산재 조례와 같이 접목해서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자치경찰 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게, 사실 법이나 뭐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서 고용노동부가 산업 안전 예방에 대한 감독도 해야 되고 사후에 있는 보고서 작성도 해야 될 의무가 다 있지만, 늘상 문제되는 거는 고용노동부의 인력이 일단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부족하고,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라고 해서 현대중공업에 있는 속속들이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나가더라도 네. 그 안전관리자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다 수긍하고 그냥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면 현대중공업 출신이라든가 뭐 또는 이 석유화학공단에 대해서 빠삭하고 알게 있는 근로자분들이 이건 문제고 이거는 뭐 재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해주면 네. 훨씬 실효성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그러네요. 네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각자 한 말씀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산재를 계속 다뤘던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자의 산재 취약계층, 이제 취약한 일자리에 대한 구조를 조금 개선하자라는 의미로 조금 산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면서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현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여성의 일자리라든지 지역의 그 여성들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돌봄이나 일에 대해서, 복지에 대한 부분들에 좀 고민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가랑 논의하는 그 일자리 컨퍼런스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재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현장에 청년들이 사실 가기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아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청년들이 왜 일터에 가기 싫어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찾아가는 그런 논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계속 울산 지역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중앙 집권적 하방식 제도화가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울산화하고 울산 지역에 맞게 변형하는 그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과 괴리된 정책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이 자치적으로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모임이나 회의 구체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오히려 울산 지역에 맞는 정책을 중앙정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중앙정부가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든든한 일터연구소 이승우 소장, 그리고 일터연구소의 대들보 이학열 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유리, 기술의 강승복, 연출의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